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한 주의 첫 단추를 잘 끼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은요, 지금 바이러스의 영향에 다시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도 지역에서 들어온 변종 바이러스가 요즘에 좀 퍼져나가고 있어서요. 최근 들어서 그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한 사망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바이러스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확진세가 가속화돼서 조금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내드린 방송 보시고요.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방송을 굉장히 즐겨서 잘 보시는데 어제 방송을 보고는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을 적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제가 함께 읽어드린 기사 중에서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하나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리스키한 주식으로 스퀘어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추천 종목으로 같은 종목인 스퀘어가 추천이 됐었잖아요. 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의 기획 의도는요,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면서 그 기사에 따라서 우리의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주은을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주식 그 개별 종목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식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의 모습은 보여지고 있는지, 어떠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 미주은 채널이 추구하는 건강한 투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환경을 지켜보는 이유는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전반적인 주식 시장의 모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함께 읽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우리가 절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또한 예측을 제대로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고요. 또 환경이 좋아져서 주식이 랠리를 시작하면 무리하게 또 들어가지 않고 좀 랠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주식시장의 마감 시황을 보시면요, 도우존즈가 지금 1.76% 상승하면서 3월 이후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예가 되겠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금리 인상이 올 것이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뭐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또 새로운 랠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죠. 오늘 밤에 또 갑자기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너무나 외부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이러한 의견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확신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진행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성장주에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성장주에 투자를 할 시기가 됐다,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ti says growth stocks can make a second half comeback. 시티뱅크에서 얘기하기를요, 그로스 스톡, 성장주들이 세컨 하프라는 것은 1년을 반으로 나눠서 두 번째 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반기를 얘기하죠. 하반기가 되면 성장주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는 것은 7월 달부터 12월이니까 이제 곧 성장주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의견을 내주는 데는 세 가지의 근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성장주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지금 인조이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투자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투자 환경은 even if, 만약에 10-year treasury yield라는 것은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10년 국채 금리가 2%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어떤 것을 들고 있냐면요, easing of supply chain, 서플라이라는 것은 이제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지금 버틀
보틀렉이 되고 있다. 보틀렉이라는 것은 유리병인데요. 보통 이 병의 가장 윗부분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작잖아요. 따라서 서플라이가 공급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 넘게죠. 코비드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굉장히 서플라이를 줄여왔죠. 따라서 재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너도 나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본드 일드,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성장주가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틀렉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이 조금씩 원활하게 되면서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사그라지게 되면 결국 본드 일드, 채권의 그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걱정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밸류 스톡, 즉 가치주라든지 경기 순환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주가의 상승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치주나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성장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펀드 매니저들은 밸류 스톡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가치주 아니면은 경기 순환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프라이스 모멘텀,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과거 몇 개월 동안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컨빅션은 있지 않다. 확신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주 뒤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모습, 이 사이클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지금 가치주에 들어가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언제든지 성장주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 첫 번째 기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re are Bank of America's top internet stock picks for the second half. 여기에 Bank of America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인터넷 관련 주들이 있다. 그리고 이 주식들은 second half니까요. 하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a disappointing first half. 올해 들어서 전반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누가 그랬냐면 테크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불리시하다,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비기스트 네임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메가 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동안은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스틴 포스트 그리고 넷 쉰들러라는 이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발표를 했다 그러고요. 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올해 하반기의 전망을 보여주는 보고서였고요. 이 보고서를 내면서 또한 클라이언트, 그들의 고객들한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크에 투자를 하는 그런 테크 전문 투자자라면 다음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먼저 이코노믹 리오프닝이니까 경기 재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 부분이죠. 독점 규제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금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참고하면서 우리가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페이버릿 그 스톡을 보여주고 있는데, 빵 주식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구글이다, 즉 알파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테크 주식들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믹 리오프닝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구글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구글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그 굉장히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많은 그
그 기업들에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 생산량 늘은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늘려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라는 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좋게 보는 지금 순환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글이었고요. 두 번째가 BKNG라는 것은 부킹홀딩즈입니다. 부킹닷컴을 가지고 있는 그 모 회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엑스페디아, 이러한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메시지를 덧붙여주고 있는데, 알파벳이라든지 부킹홀딩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더라도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인터넷 관련 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구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마존, 세 번째는 파이버입니다. 파이버 역시도 제가 10년에 10배 성장할 30 종목에 포함을 시켰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룸이 나와 있는데, 브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즈드 카죠. 그러니까 즉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알파벳에 그 목표 주가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27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도 굉장히 좋게 본다.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4,360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죠. 자,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콤스 패스. 이커머스 콤스가 뭐냐면요, 작년에 이커머스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EO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 CEO가 바뀌면서 좀 걱정되는 투자자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그 걱정도 조금씩 사그라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레이버 쇼티지라는 것은 좀 일할 사람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걱정거리도 좀 없어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가 굉장히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그 용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죠. 따라서 클라우드 쪽에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한 그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은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몰 스톡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또한 좋게 보는 주식들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파이버고요. 두 번째가 브룸이다. 이러한 주식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요, 레이버 쇼티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토 쇼티지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브룸을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그 플랫폼 기업인 파이버를 추천한다. 이렇게 그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에서 레이버 쇼티지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죠. 지금 일할 사람이 좀 모자르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죠. American Airlines canceling hundreds of flights through mid-July in part due to labor shortages.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메이저 항공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몇백 편의 비행을 지금 취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취소 현황은 7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부분적인 이유가 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내려가서 보시면요. On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이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단 하루 동안 120편의 비행을 캔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도 하루에 50편에서 80편 정도의 비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을 뽑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회복이 돼서 다시 팬데믹 이전의 노멀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이 기사는 단순히 항공사에 일할 사람이 없다, 뭐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모자르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겠죠. 따라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간 사람도 많고, 아니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꾼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 즉 이커머스에 관련된 기사를 뽑아봤습니다.
FTI Consulting expects US online retail sales to reach 865 billion in 2021. FTI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요, US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 즉 이커머스의 매출이 865빌리언까지 2021년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US 마켓, 미국의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코비드 19에 의해서 좀 이렇게 주춤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지금 밝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와중에 FTI 컨설팅이 예측하기를요,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의 성장률이 13.5%라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치죠. 2020년은 그야말로 이커머스의 해였죠. 작년에는 32%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자, 이번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냐면요, 어제 오늘 양일에 거쳐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것인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의 2나 되는 소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작년보다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그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발생한 매출이 10빌리언이었는데 올해는 20% 정도 상승한 12빌리언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온라인 세일즈의 성장은 멈출 줄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온라인이 전체 리테일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예로 들면요, 지금 2021년에 전체 리테일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20.5%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까지 올라갔고요. 이전에 팬데믹이 오기 전인 2019년을 보면 15.4%에 그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15.4%에 그쳤던 그 온라인의 점유율이 작년에는 19%까지, 그리고 올해는 20.5%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망치에 따르면요, by the end of the decade라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니까 2030년이 되면요, 온라인이 전체 리테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3%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우리의 그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no return이니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프리 팬데믹이 오기 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쇼핑 헤빗,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쇼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커머스 사업은 계속해서 많은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또한 옴니 채널 셀러라는 것은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번 기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리테일 세일즈의 포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역시 이커머스 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입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가 아마도 베네핏을 누릴 것 같은데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역시도 성장률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읽어볼 두 개의 기사는요, 먼저 쇼피파이에 관한 기사, 두 번째는 페이팔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쇼피파이부터 보시죠. 쇼피파이 to give publishers a crack at affiliate marketing. 쇼피파이가 준다. 누구한테 주냐면 퍼블리셔라는 것은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블로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크랙을 준다. 크랙이라는 것은 이렇게 틈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틈새를 내어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틈새냐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틈새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잉크를 했다. 잉크라는 것은 펜에 묻혀 쓰는 잉크를 얘기하죠. 그래서 동사로 쓰게 되면은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가 사인을 했는데요, 딜에다가 사인했다. 이번 딜은 버즈피드라는 기업과의 그 동의한 사인이고요. 이 버즈피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퍼블리셔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로거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대안을 줄 수 있다.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요,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를 통해서만 제휴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제 쇼피파이랑도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자기의 블로그라든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링크를. 그렇게 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 매출의 일부를 자기가 봐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휴 마케팅이거든요. 이러한 제휴 마케팅을 이제는 쇼피파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상인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양쪽 다에. 그뿐만이 아니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메디아 컴퍼니한테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다
다가서고 있다.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복스 메디아 이러한 미디어 컴퍼니에도 지금 연락을 취해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르면요, 퍼블리셔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그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로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쇼피파이의 상인들의 링크를 걸어서 레비뉴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고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매출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프라이싱 파워 called up by Bank of America in bullish assessment. 페이팔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싱 파워라는 것은요,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가격 결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격 결정권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페이팔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최근에 프라이스를 바꿨다. 페이팔이 가격을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페이팔 체크아웃, 페이 위드 벤모, 페이팔 크레딧, 페이 인포, 페이팔 페이 위드 리워드,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페이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가시켰다. 뭐를 증가시켰냐면요, 수수료를 올렸다는 것 같습니다. 3.4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또한 트랜잭션당, 거래당 0.49달러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받던 수수료는 얼마였냐면요, 수수료는 2.9%였고 그리고 거래당 받는 돈은 30센트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수수료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믿기로는요, 위험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고객을 잃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인들 입장에서는 페이팔이 예전에 언제보다도 지금 페이팔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다. 페이팔이 너무나 지금 필요한 기업의 도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reiterate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했다는 거죠.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프라이싱 파워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수 의견을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목표 주가를 보겠습니다. 323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균 이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 주가가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 평균 313달러를 보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23달러를 목표 주가로 올려줬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팔의 주가는요, 약 283달러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은요, 닷플롯에 관한 내용입니다. 점도표죠. 자, 연준이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점도표를 보여주는데 이 점도표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다양한 시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도표라는 것은요, 연준의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18명의 위원들이 각자 금리 인상이 언제쯤 일어나게 될지 그 예상치를 던져주는 건데 그것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점도표가 어떻게 마켓을 예상할 수 있는지, 과거 이 점도표와 실제 금리 인상의 시기는 맞아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이 영상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if you've been following our Fed coverage here on Yahoo Finance, and we hope you have, you probably heard a lot of references to the dots. After the Fed meeting on Wednesday, we know the dots are moving closer, but what exactly do those dots represent, and what does the Fed dot plot show? For that, we turn it over to Professor Brian Chang for this week's lesson in Yahoo U. Brian. Well, Kiko, class is in session and everyone is talking, like you mentioned, about those dots that we got from the Federal Reserve earlier this week. But it's a bunch of grown adults right now and trillions of dollars freaking out about some dots. But they do tell us something really important. It could show us a projection for where the Federal Reserve may take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But there's also good reason not to hold the dots up as canon. But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dots that we got from this week. Again, these come out
quarterly. And what you're looking at right now is where the 18 members of the Fed's policy setting committee see interest rates going over the next few years, and then also over the longer run, but let's kind of ignore that for right now. So people saw rate hikes coming in 2022 or 2023 possibly. So you can kind of see right here, I'm going to try to draw this. Well, actually, that line came out kind of nice. But basically, it's showing where interest rates could go in the future. 7 of the 18 members in 2022 seeing a possibility for a rate hike. And then in 2023, 13 of the 18 members seeing a rate hike. But people tend to look at the median member of that 18-member committee for where interest rates could be going. So if you look at the median dot for 2022, that's about this guy right here, which would show no interest rates, right? It's still pinned at near zero. But if you look at the median dot for 2023, it's about that one, which shows 2 interest rate hikes over that period of time. And this is the dot that got people freaked out. The last time we got this projection, which was in March of this year, the median dot was showing no rate hikes through 2023. Now, we've seen this, right, the dot plots a million times, but you probably haven't seen this chart, which actually is also part of the dot plot document. And the purple line is a historical account of the midpoint target range. You can kind of ignore that. The light blue line is what we want to look at here, right? That shows the median dots in the latest dot plot print, which again, as I just showed you, no interest rate hikes, which is what the median dot says in 2021 or 2022, with the median dot showing 2 interest rate hikes by the end of 2023. But the orange shading that you're looking at shows the uncertainty around this forecast. So basically, the Fed looks at errors in forecasts for interest rates that were made over the previous 20 years, and it draws this 70% confidence interval for the Fed's current forecast, which means that these forecasts not only have a risk of being off, but they have a history of being off. And this is the track record of the dot plot. Now, it's a lot to look at. I'll walk you through it. But what we want to evaluate here is the accuracy by which these dots predicted rate liftoffs since these dots were invented back in 2011. Now, we know after the last financial crisis, interest rates were also backed up to near zero, very similar situation to where we are right now. So the colored lines, right, the orange, blue, red here, they're going to show you the projections as of December in previous years. So the projection in December 2013, which is the light blue line that I'm kind of pointing out right here, is kind of the projection as of the end of December 13 for where rates would go through 2016. And the median dot at that time said that the first rate hike would happen by the end of 2014. Didn't happen. The purple line shows the actual timing of the policy change, and people know that the first rate hike didn't happen until December of 2015. Now, when the liftoff happened in December 2015, policymakers thought it'd be steady on the way up. So the red line shows the dot plot projections as of that December 2015 meeting, and they said in just the year following, they'd hike rates another 4 times. Didn't happen. They only raised rates once, as you can see right there. So this chart is from some time ago, I want to point out, and the dots did kind of get better at predicting where rates would go if you kind of follow the green and then the gray lines in 2016 and 2017. But again, we're interested in the liftoff, not necessarily the middle of the hiking cycle. Now, I acknowledge I probably lost some people right now, so let's think about this a different way, okay? Let's go to Yahoo U Art School. Right? Now take a look at this and tell me what you see. It's a bunch of dots, right? You can kind of make it out. It might be like a flower or something. If you stare at it long enough, though, it's kind of like a Rorschach test. It could become many things, but it's bigger. It's a part of a bigger painting. This comes from George Seurat in his 1884 piece, A Sunday on the Grand Jet. And you can see that that little bit that I showed you was a bouquet being held by the person there. Now, again, the dots are cool. They're the basis of that style of pointillism, at least Wikipedia says. But the dots are not the whole picture. And the same goes with the dot plots. Economic forecasts can't be boiled down to dots because forecasts are rife with errors, and economists are often wrong. And I bring up this comparison not because it's mine, but because it's Jay Powell's. He presented this comparison in 2019 and saying the dot plots are not the best forecast and take it with a grain of salt, something that he again said this week and worth watching as bond markets continue to get roiled. Now, we'll watch how the Fed speak develops over the next few weeks, but always kind of remember a good reminder to remember that the dot plots are not necessarily canon, guys. But that wraps up this week's Yahoo U.